2026년 5월 21일 오전이 끝나갈 무렵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의 아조프 해안에서 하늘은 맑습니다. 그리고 저 위, 바다와 석호 사이에 땅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부 촬영 중입니다. 저 아래에는 물가에 줄지어선 건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FSB 특수부대의 본부로 바꾼 전체 단지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두려운 비밀정보 기관입니다. 그 안의 요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최전선에서 떨어진 곳에서의 또 다른 평범한 하루일 뿐입니다. 그러다 첫 번째 폭발이 지붕을 찍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연기가 화면을 뒤덮을 때 본부였던 곳이 잔해로 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결과를 발표합니다. 러시아군에서 약 100명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격을 입은 쪽이 어디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즉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는 그 해안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FSB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2달 후 그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같은 해변에서 100명의 요원이 새 기지를 세웠다. 이번엔 더 크고 70대 차량과 함께 무장경비, 검문소, 심지어 지하 대피소까지 있었다. 그들은 이번에는 아무도 그 기지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하늘에 눈을 두고 결코 감시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7월 21일 일어난 일은 FSB가 결코 평범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비밀정보 기관이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단 하나의 실수를 저질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FSB가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보세요. 러시아 비밀 요원은 참호에서 소총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후방에서 일합니다. 그의 일은 또 다른 종류의 전쟁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헤르손 지역에 들어왔을 때 2022년에 이 요원들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된 명단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저항을 조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실제로 메모리얼에 의해 문서화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권단체 중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공공건물의 지하실이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요원들이 신문실을 만들었고 학교가 구금센터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시를 해방시켰을 때 그해 말에 검사들은 도시 안에서만 11곳의 구금시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그 지역에서 고문 흔적이 있는 63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보게 될 공격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유럽연합은 FSB 소속의 얀 자네브스키라는 관리를 제재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고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는 FSB입니다. 사람들을 감시하고 체포하고 학대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계에는 지휘센터가 필요합니다. 공간, 에너지, 통신이 갖춰진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하죠. 모든 것이 조정되는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FSB가 선택한 장소는 해변 중앙의 리조트였습니다. 그 이름은 익스프레스입니다. 펜시오나트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여름 휴양 호텔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아조프의 연안의 슈차슬리브체베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8헥타르의 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수 수영장, 고운 모래의 전용 해변, 1000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여름을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침공 이후에는 가족들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FSB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한동안은 그게 잘 통했죠. 2026년 4월 23일 새벽까지는요. 새벽 3시쯤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들이 익스프레스 리조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요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 5채가 파괴되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기고와 탄약고도 무너졌습니다. 차량 4대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너무 커서 화재를 감시하는 나사의 시스템이 우주에서 불길을 감지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이 러시아군 자체 코드로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2명의 직원이 카르가 200이 되었고 10명이 카르가 300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군대 은어에서 카르가 200은 사망자를, 카르가 300은 부상자를 의미합니다. 이 게시물은 16만 7천 번 조회되었습니다. 즉, 불에 탄 기지는 아무에게도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FSB도 알았습니다.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해안선은 이미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한 조각씩 맞춰지는 걸 보는 게 재미있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FSB에게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테니까요. 한 달 후, 2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당신이 영상 시작 부분에서 본 그 공격입니다. 5월 21일 FSB 특수부대 본부. 한낮에 폭발합니다. 장소는 헤니체스카 히르카였습니다. 카슬리브체베 근처의 마을이었습니다. 같은 모래톱, 바다와 석호 사이에 같은 모래사장에서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 러시아인은 약 1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판치르 대공 시스템도 함께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장비는 최대 2천만 달러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FSB의 두 기지가 같은 해안가에서 30일 만에 불탔습니다. 이걸 보는 누구라도 아마 같은 결론을 내릴 겁니다. 당장 그곳에서 나가세요. 그 해안은 이미 노출됐습니다. 누군가 위치를 넘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다 보고 있는 거죠.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게 자살 행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FSB가 뭘 했는지 아세요? 돌아왔어요. 첫 번째 공격이 있던 그 마을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네가 그 어리석음을 비웃기 전에 내가 한 가지를 보여줄게. 왜냐하면 어쩌면 그 결정이 보기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만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자. 당신은 100명의 사람들을 수용해야 해. 식당, 전기, 통신시설도 필요해. 그리고 이른 데의 차량도 주차해야 해. 그리고 감시하기 쉬운 폐쇄된 구역도 필요해. 그리고 포병 사거리 밖이어야 해. 점령된 헤르손 지역에서.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휴양 호텔입니다. 큰 건물입니다. 담장이 쳐져 있고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런 방식을 하나의 패턴으로 굳혔습니다. 4월에는 러시아식 휴양소였습니다. 5월에는 해변가에 있는 단지였습니다. 헤니체스크에 있는 여관이었습니다. 6월에 공격당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그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는 또 다른 판시오나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리조트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판시오나트를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그곳에는 무장 경비가 있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검문소가 있었고 기지 주변에는 방어용 장애물과 지하 대피소가 파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방어층이 복합시설 내부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어층이 추가될수록 복합시설이 외부에서 더 잘 보이게 됐습니다. 사실 벽은 숨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벽은 감춰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선 누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FSB가 장벽을 세우고 대피호를 파는 동안 SBU의 정찰대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해당 지역에서 70대 이상 차량이 확인됐습니다. 검문소들이 모두 지도에 표시되었습니다. 지하 대피소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복합시설에는 약 100명의 군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FSB가 기지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각 보강 조치로 우크라이나 자료가 더 풍부해졌습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6월 말 젤렌스키는 러시아 후방을 대상으로 한 40일간의 공격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유소, 비행장, 저장고, 지휘센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부대에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SBU 알파 특수작전센터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측에 따르면 이 단 한 부대만으로도 2026년 상반기에 5만 명이 넘는 침략자를 무력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FSB의 리조트가 표적 목록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남은 건 밤을 고르는 것뿐이었습니다. 7월 20일 알파의 드론들이 이륙합니다. 그중 13대가 목표에 도달합니다. 여기 화상 영상에서는 FSB가 숨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외선에서 빛나는 트럭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따뜻해진 건물들입니다. 복합단지 전체가 엑스레이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광이 시작됩니다. 드론들이 하나씩 급강화합니다. 건물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차량 행렬이 연달아 폭발합니다. 하나의 목표물이 불타는 동안 조준경은 다음 목표를 겨냥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대규모 화재가 단지 전체를 집어삼키는 모습입니다. 전쟁연구소 미국의 분석센터인 이미지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공격을 담당한 드론을 확인했습니다. FP2 우크라이나 제조업체 파이어포인트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 무기는 이런 표적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사거리는 약 200km입니다. 점령된 후방을 쓸어버리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100kg 이상의 폭발물도 실을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이 작동하는 모습을 담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드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추가 능력이 있습니다. 비행 중에 조종사가 발견한 목표물을 향해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우연이네요. 리조트 공격이 있은 다음 날 FPE가 같은 지역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초나르, 크림반도와 본토를 연결하는 검문소에서였습니다. 폭발은 러시아 쪽에서 지상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불덩이가 트럭 무리를 집어삼켰습니다. 한 남자가 목숨을 구하려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격자는 리조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7월 20일 그 밤에 몇 명의 FSB 요원들이 카르고 200이 되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SBU는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의 정확한 날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독립적인 출처도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이트는 사망자가 100명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숫자는 이전에 발생한 유사한 공격들의 사망자 수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 초반에 남겨두었던 그 질문입니다. 기억나시죠? 결국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은 확실히 답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는 들키지 않아야만 살아남습니다. 사실 러시아 비밀정보국은 헤르손에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압기계를 작동시키려면 그들은 차량, 경계선, 경비, 그리고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늘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전에 휴가를 즐기던 곳에 요새화된 기지가 있습니다.
기밀 정보 유출보다 훨씬 더 눈길을 끕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목표를 확인했는지는 SBU가 밝히지 않습니다. 굳이 밝힐 필요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해변 마을에 70대의 차량과 입구에 검문소까지 있는 복합단지는 스스로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옳은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FSB가 자신을 보호하면 결국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흩어져서 사라지려고 하면 드러나고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 요새가 바로 자기 존재를 알리는 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FSB는 같은 해안에서 3번이나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마지막 대가가 얼마였는지는 이제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헤르손 전선은 이미 교착 상태에 있던 지역에서 조정 거점을 이뤘습니다. 젤렌스키의 40일간의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4월, 5월, 7월 FSB 사냥이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반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점령된 우크라이나 어딘가에서 FSB 장교가 다음 기지로 삼을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벽을 세우더라도 위에서 다 보인다는 걸 알면서요. 그동안 우리는 여기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 지켜볼 겁니다. 앞으로의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한 가지 말해주세요. FSB가 이 지역에 여러 번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만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절망일까요? 네 생각을 말해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